북극 항로. 이 항로를 이용하면 우리나라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류의 수송 거리를 40% 줄일 수 있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아니 북극이라 그러면은 진짜 북극곰 뛰어놀고 물개 뛰어놀고 뭐 자연 얘기 이렇게 즐거운 얘기일 줄 알았더니 어허. 뭔가 좀 그러니까 아니 저 여기도 패권 경쟁이 일어나고 있다니까. 아이고. 진짜 인간들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미안합니다 또. 예. 또 싸운대요 또. 자, 여러분은 북극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북극이요? 북쪽에 있는 끝에. 그거 배웠었어요. 펭귄과 북극곰은 만날 수 없다. 펭귄은 남극에 있으니까. 남극에 있고 그래서 북극에 있는 북극곰과 못 만난다. 아니야 북극 펭귄도 있고 남극 펭귄도 있고 다 있다 그랬어. 펭귄 뽀롱뽀롱 뽀로로 보면 다 같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 우리가 북극에는 북극곰, 저를 닮은 북극곰이 살고 남극에는 펭귄이 산다고 알고 있습니다. 북극과 남극의 가장 큰 자연적인 차이는 북극은 얼음이 둥둥 떠 있는 바다라는 점이 남극은 땅덩어리, 대륙이라는 점이 큰 차이입니다. 오 오히려 남극이 아무것도 없구나. 면적은 남극이 훨씬 크네요. 네, 그래서 북극을 일반적으로 이 위도에 따라서 북극 지역과 그 밖의 지역으로 구분을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은 북위 66도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극권 이렇게 부릅니다. 보시면 러시아,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과 같은 유럽 국가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알래스카라고 하는 네. 미국 지역이 북극권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이 8개의 나라들이 1996년에 오타와 선언이라는 걸 합니다. 이 오타와 선언을 통해서 이 8개 국가들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 민족들을 포함시켜서 북극 지역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협의체를 만들어요. 이것을 우리는 북극 이사회라고 부릅니다. 북극 이사회. The signing of this historic treaty at the very end of this century is this generation's pledge to the future. It's a bridge across the millennial divide. 이 북극 이사회는 그 이후에도 몇몇 나라들에게 옵저버라고 하는 또 다른 자격을 부여하면서 한국은 2000년대 초반 중국, 일본 등과 함께 북극 이사회의 옵저버 국가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옵저버 국가는요, 이 북극 이사회 회의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허락을 받는 경우에만 조심스럽게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죠. 의견은 낼 수 있고 의결은 못하고. 의결은 할 수 없습니다. 아 너무하네. 그런데요, 쌤, 아까 남극이랑 북극이 같이 나왔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남극은 뭔가 특정한 주인이 없다?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북극 지역은 그 북극 이사회에 속하는 8개국이 같이 영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주셨는데요. 남극은 오래전부터 남극 조약 체계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국제 조약 체계를 형성을 했어요. 그래서 남극 대륙은 인류의 미래를 위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하자 이렇게 명확하게 제한을 걸어두고 있는데요. 반면에 북극 지역은 많은 나라들이 이미 경제적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그것을 앞으로도 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북극은 영유권, 지하자원 개발 이런 문제를 통해서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는 그래서 복잡한 무대가 되는 것입니다. 아하. 답이 나오네요. 옛날부터 바다를 두고 뭐 서로 전쟁도 하고 막 난리 났었거든요. 북극도 예외가 아닙니다. 아유, 골치 아픈 바다네. 예, 국제 정치의 사에서 보면 강대국들은 항상 자신들의 바다 항해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무역을 하려고 하는 이 거점 확보가 가장 중요한 과제였습니다. 북극해 또는 북극 지역은 이러한 강대국에게 거점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도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북극해에서의 국가 간 갈등은 어떻게 보면 피할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코드워라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코드워? 코드워? 그건 뭐지? 아, 코드 220이냐 110이냐 갖고서 코드워는 우리가 즐겨 먹는 생선 대구 코드를 이야기하고요. 대구가 코드예요, 영어로. 예, 대구에 관한 전쟁이다 해서 코드워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대구 전쟁이네요. 대구 전쟁. 생선. 대구 갑자기 전쟁. 유민상 씨 눈이 커졌습니다. 우리 유민상 싸울만 하죠? 선생님도 예, 저랑 비슷한 과라서 그죠, 대구로는 예, 싸우지 대구 않았죠. 정말 좋아하는데요. 싸워야 됩니다. 20세기 중반에 북극해에 아주 조그맣게 떠 있는 아이슬란드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조그만 나라의 대부분의 경제는 대구를 잡는 그런 어업이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구를 유럽에서 가장 손쉽게 먹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대구는 아실 것 같은데 석천님이. 피쉬앤칩스. 네, 그렇습니다. 아, 피쉬앤칩스 대구로 하지? 아. 대구라고 하는 생선은 오랫동안 유럽인들에게 좋은 식량이 되었고요. 피쉬앤칩스 같이 각국을 대표하는 그런 먹거리의 중요한 원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어선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어선들도 대구를 잡기 쉬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아이슬란드의 어민들과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이러한 충돌이 어민들 간의 충돌이 아니라 아이슬란드 정부와 영국 정부의 전쟁으로까지 번지게 되었던 거죠. 우와, 진짜요? 대구 잡다가. 누가 이겼을까요? 그거는 영국이 이긴 영국이죠. 거 아닌가? 네. 놀랍게도 이 전쟁의 승리자는 아이슬란드였습니다. 몇 년도길래 어떻게 된 거지? 좀 지리적으로 유리했나? 아, 바다의 지형을 잘 알고 있어서 그런 거를. 아니, 영국도 바다 전쟁은 만만치 않거든.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수백 년 동안 대서양과 태평양 등 전 지구의 바다를 지배했던 해상 강국이었죠. 그렇지만 세계 2차 대전 지나면서 이 북극해를 비롯한 여러 바다는 강대국의 거점이 되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에는 미국의 공군 주둔지가 있었습니다. 미국 부대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슬란드 정부는 이러한 국제 관계를 잘 활용하면서 미국과 나토라고 하는 북대서양 조약 기구의 국가들에게 만약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우리는 미국의 공군 기지를 물르고 소련의 공군 기지를 어쩌면 협상을 했네요. 작은 나라이지만 이 아이슬란드 정부는 매우 국제 관계를 잘 활용했던 것이죠. 외교 전술 장난 아니다. 진짜. 결론적으로 보면 아이슬란드는 미국을 통해서 영국을 설득할 수 있었고 아이슬란드가 오랫동안 주장해온 모든 요구사항을 아무런 조건 없이 영국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와, 아니 근데 진짜. 쌤 북극해라는 게 미국 입장에서는 뭔지 몰라도 굉장히 좀 중요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제가 어디서 본 것도 있는데 그 예전에 그 북극 이런 데는 사실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 보니까 무슨 핵실험도 하고 뭐 이래서 많이 좀 오염도 됐다 이런 거 잠깐 들었거든요. 진짜? 이쯤 이야기가 진행되면 여러분들께서 북극해가 그렇게 아름다운 곳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 청정 지역을. 네, 북극해는 수많은 무기들이 서로를 노려보고 있고요. 또 새로운 무기를 실험하는 그런 무대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북극에 노바이아 제블라라는 섬이 있는데요. 이곳은 1954년부터 1990년까지 무려 130회 이상 핵무기 실험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1961년부터 소련 과학자들이 여러 가지의 핵무기를 실험하면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인 차르본바를 여기서 실험을 했습니다.
차르는 러시아어로 황제, 왕을 뜻하는 것이고요. 봄바는 폭탄, 범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폭탄 중에 폭탄, 폭탄의 왕, 이 차르 봄바를 이곳에서 핵실험을 했고요. 이 차르 봄바가 얼마나 강력했냐면 당시 100km 반경에 있었던 사람들이 3도 화상을 입을 정도. 그리고 그 폭발로 인한 충격파가 1000km 핀란드까지 영향을 미쳐서요. 건물의 유리창들이 모두 깨질 정도였습니다. 거의 뭐 지구의 거의 상당 부분을 그래서 또 패권국들이 북극해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군비 경쟁의 각축장 이렇게 드러나게 된 것이죠. 저기서 그런 되게 핵실험을. 마음이 아프다. 북극곰 원래 하얀색 아니었던 거 아니야? 방사능? 거기서 그렇게. 자, 1958년 미국은 세계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노틸러스호라는 그런 핵 잠수함을 북극해 1000m 이하로 수중 항해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노틸러스호의 수중 항해 이후 소련도 곧바로 반격에 나섰습니다. 1962년 소련 최초의 원자력 잠수함인 K3를 북극으로 보내서 잠수함 작전을 행했고 그 잠수함 작전 능력을 전 세계에 과시하게 됐습니다. 특히 미국과 소련은 당시 핵 운반수단의 3대 축의 하나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 SLBM이라고 하는 투사의 전략 지대로서 북극해를 선정해서 이것을 적극 활용하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극해는 오래전부터 이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중요한 무대가 되었던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얘기 못 그러니까 들어봤을까요? 뭔가 무섭기도 하고 사실 뭔가 북극하면은 뭐 자연적 가치, 생태적 가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많이 다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뭔가 이런 국제 관계, 뭐 대립 이런 이야기는 굉장히 생소한 것 같아요. 북극 지역은 또는 북극해는 국제 관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렛대 역할을 한 곳이죠. 북극에 대한 지속적인 인류의 관심은 그 이후도 꾸준히 지속돼서 이 북극해에 관한 잠재력은 많은 사람들이 이해했지만 아주 혹독한 기후, 꽁꽁 얼어붙은 바다 때문에 접근하기 어려운 곳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북극 지역, 북극해에 심상치 않은 변화가 시작되면서 이 북극 지역이 아주 소란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워진다고요? 최근 들어서 바로 지구온난화. 기후 변화가? 기후 변화 때문에 빙하가 차츰 녹기 시작한 것이죠. 그린란드 지역의 빙하 1000여 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 20년 동안 녹는 속도가 5배 빨라졌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해 늘 얼어 있었던 영구 동토층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알고 있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잖아요. 그러네요. 광고에도 많이 나오고 뭐 그런 공익 캠페인 같은 거 많이 했어요. 북극곰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저희 집이 없어졌어요. 도와주세요. 뭐 살 곳이 없어요. 이렇게 아이고 북극곰들이 눈물 흘리고 막 이러는 걸로. 우리 민상 씨 말대로 지구 온난화 때문에 북극이 엄청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매년 북극 빙하의 양이 매우 빠르게 줄어들면서 북극 환경에 대한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역설적이게도 이 빙하의 축소가 뜻밖의 기회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이게 빙하에 녹아 원래 얼어 있었던 무언가가 거기서 나오는 건가요? 아닙니다. 바로 길이 텄어? 북극 항로 이야기입니다. 오, 길이 터졌어, 길이. 네, 북극 항로는 북극해를 지나서 대서양과 태평양을 최단 거리로 잇는 그런 해운 항로인데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 항로 그리고 북미와 유럽을 잇는 북서 항로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현재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항로를 주로 이용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러시아 해역에 속한 북동 항로를 이용하면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 거리가 약 30% 이상 줄어든다고 그렇게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극의 바다가 완전히 얼어붙는 겨울에는 여전히 항해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빙하가 급속하게 녹으면서 항해 기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030년에는 배들이 언제나 겨울에도 여름에도 운항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그거는 기후적으로는 굉장히 인류에게 또 위협이 되는 얘기인데. 온난화가 심해져서 이제 상시 오픈입니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기후 변화가 많은 동식물들과 인류에게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한면으로 보면 경제적 개발의 기회로 작용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 항로가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근데 저 북극 항로 저 개척 역사가 상당히 오래된 걸로 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북극 항로 저거 찾으러 갔다가 못 돌아오는 경우가 태반이었대요. 저걸 발견하려고. 네, 저 항로를 개척을 해야 되니까. 역시 석천 씨 이 세월을 넘나드는 해박한 지금 이게 시. 위도도 넘나들고 있습니다. 세월만이 그런 분은 아니라. 영국하고 아일랜드 싸울 때 그때부터 계셨던 분이라. 예. 석천 씨 말대로 초기 북극 항로는 16세기부터 개발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는 탐험의 일환으로서 어려운 곳, 위험한 곳에 아주 호기롭게 가는 것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후 상황이 매우 나빴고 항해 기술이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거나 또 실패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결국 북극 항로는 수많은 실패 끝에 1878년 비로소 이 북극 항로라는 이름을 가진 항로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예전부터 따뜻한 항로도 있는데 굳이 그 추운 북극 항로를 가려고 하는 거 보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 북극 쪽에 아직 우리가 놓치고 있는 얼음 속에 묻혀 있었던 무슨 자원이나 아니면은 뭐 인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인류가 탐욕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닙니까? 이미 얼어있는 동태가 아 정말. 뭐가 더 있을 거다 얼어서. 동태가 이제 딱 되게 완성된. 북극은 그야말로 자원의 보물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두꺼운 얼음 밑에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사람들은 궁금해했는데 미국 지질자원조사국에 따르면 북극 해저에 매장된 석유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1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천연가스는 전 세계 매장량의 약 30%에 달하고요. 불타는 얼음 이렇게 부르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도 막대한 양이 매장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망간, 니켈, 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광물과 우리 스마트폰에서 많이 사용하는 배터리 원료인 히토류도 여기에 다량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저 정도면은 저기가 무슨 저희가 만능식품 음식 이런 거 사 뒷면 뒤집어보면 다 써 있거든요. 칼슘, 칼로리 뭐 이런 거 쓰는 것처럼 없는 게 없는 종합백화점이네. 와. 민상 씨 말씀대로 과거에는 미국의 서부 개척 시대 금을 찾아서 뛰어간다. 골드러시라고 불렀던 그런 시대가 있었던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지하 자원을 찾아서 많은 국가들, 많은 기업들이 북극으로 뛰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콜드러시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콜드러시. 이런 이유 때문에 지하 자원 확보 그리고 그것의 운송 이 중요한 문제를 국제사회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각국이 사활을 걸고 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북극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북극 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네. 그것이 바로 쇠빙선. 2018년에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는 주요 쇠빙선들은 약 90척 정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캐나다 등의 북극권 국가들은 쇠빙선을 많이 운영하고 있겠죠. 네. 네. 그런데 콜드러시의 열풍에 따라서 새로운 쇠빙선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최근 30여 척이 건조되거나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콜드러시를 찾아서 뛰어가는 네. 비북극권 국가들도 이 중대형급 쇠빙선 건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자원 개발에 사활을 걸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북극 자원 개발 그리고 국가의 관심 또 이것에 관한 인프라 투자는 약 1조 달러에 이를 것이라고 사람들이 관측하기도 하는데요. 아무래도 북극권 국가들이 적극적이고 북극권 국가들 중에서도 중국과 일본이 두드러지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는 북극 지역의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북극권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아낌없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41척의 쇄빙선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중에는 핵추진 쇄빙선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핵추진 쇄빙선은 원자력을 구동기관으로 가는 쇄빙선을 말합니다. 이 핵추진 쇄빙선의 가장 큰 장점은 한 번 급유하면 떴다. 수년 동안 가동할 수 있다. 와. 오랜 시간 항해를 할 수 있다. 제가 이 러시아를 자주 가는데요. 러시아 최초의 핵추진 쇄빙선 레닌호 내부를 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들어가 보셨어요? 어떠셨어요? 이 러시아 최초의 핵추진 쇄빙선 레닌호는 퇴역 후에 현재는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레닌호의 내부를 보면 마치 어제까지도 활용했던 것으로 그 내부가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레닌호의 벽에 붙어 있는 북극곰 가족 사진 여기 꽤 유명합니다. 러시아의 핵추진 쇄빙선은 2022년 기준으로 6척, 앞으로도 계속 핵추진 쇄빙선을 추가해서 건조할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7척 정도 더 건조할 거라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러시아가 열을 올리는 이유는 2017년 야말 LNG 상업 생산을 시작을 하면서 이 천연가스를 추출해서 생산을 해서 팔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상업적인 이익을 얻기 시작하면서 천연가스를 운송을 해야 되는 과제를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맞는 쇄빙 LNG 전용 운반선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숙제를 가지게 됐고 이것을 위한 환적 터미널도 갖추어야 한다는 숙제를 갖게 됐고 인프라까지. 예, 러시아는 네. 이러한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바로는 자원이나 항로 같은 게 들어가면 이게 순탄하게 그냥 지나간 적이 없거든요. 좀 괜찮을까요?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아직 개발되지 않은 수많은 자원 그리고 무역과 운송 거리를 줄일 수 있다는 여러 가지 장점들. 이것이 21세기의 북극 항로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파급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강대국들은 북극의 가치를 두고 팽팽하게 이해관계를 맞서고 있고 이런 움직임이 앞으로 북극에 관한 국제사회의 새로운 관심 그리고 결국은 국제사회 관계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whether that's the South China Sea, the Arabian Gulf, and increasingly the Arctic. It's of vital interest to America's foreign policy to secure большими темпами, более быстрыми темпами, чем в целом на планете. Позитивный процесс. Хотя, вы знаете, я же в своем выступлении сказал, что мы не прерываем своих контактов по арктической тематике. 저 문구 아주 좋네요. 예, 차가운 곳이지만 뜨거운 곳.
핫한 곳. 우리가 보는 영상으로는 지금 뭔가 다양한 무슨 활동들이랑 네. 사람들끼리 막 북적북적 경쟁하는 게 되게 좀 긴장감이 흐르네요. 아까 군사 있는 거 해요. 깜짝 놀랐어. 그만큼 북극이 여러 강대국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의 각축전의 무대라고 할 수 있는 거고요. 최근 이 북극의 주변 분위기는 그야말로 이 살얼음판? 네. 특히 이 러시아의 움직임이 아주 빠르고 기민합니다. 이 북극에서 대규모 해상 훈련을 한다든지 또 미국 알래스카 상공에서 중국 폭격기와 함께 등장을 하고 최근에는 캄차카 반도에 있는 태평양 함대에 4,000톤급 이상의 최신 쇄빙선 이것을 배치할 계획인데요. 군함 안내 또 군 보급품 수송 이렇게 여러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야. 근데 저기 아까부터 느낀 건데 다른 곳보다도 유독 러시아가 왜 이렇게 북극에 진심으로 대하는 건지 군사 다 갖다 놓고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러시아가 북극의 진심일 수밖에 없는 게 네. 북극은 러시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이 모두 걸려 있는 전략적 탈출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탈출구라는 표현이 확 들어오는데 이 과거 소련이 북극 지역에 관해서 큰 신경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2000년도 넘어가면서 러시아의 경제가 회복되면서 많은 투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고 그 투자금을 북극 지역의 개발에 투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가 최근에 유엔의 경제 제재 조치를 받게 되고 이것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북극 지역을 개발해서 이런 상황을 돌파하려는 그런 전략적 계획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북극 지역에서 영향력이 밀리고 있었던 서방 국가들, 이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의 이 북극 지역에서의 팽창을 견제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견제를 받는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국이라든지 다른 국가와 손을 잡으면서 또 다시 서방 국가를 견제해야 되는 상황에 놓인 것이죠. 이것이 미중 갈등 상황과 이상하게 맞물리면서 더욱 증폭되는 상황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북극이 결국은 새로운 냉전 무대가 되는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지도만 보더라도 러시아가 북극해하고 정말 많은 해안선을 또 맞닿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바다가 많았음에도 예전부터 부동항 외치지 않습니까? 얼지 않는 항구가 필요하다. 그렇게 많은 바다하고 땅이 다 있는데 거기가 다 얼었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거기가 녹으면은 그렇게 부르짖던 그 얼지 않는 항구. 이제 러시아에서도 그게 그런 항구가 엄청나게 많이 생길 테니까 더 북극에 목을 매는 게 아닐까요? 그렇지.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전쟁도 부동항 가지고 네. 문제가 있고 블라디보스톡도 부동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그게 중요한 거거든. 아주 날카로운 포인트입니다. 러시아는 오래전부터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서쪽 끝, 동쪽 끝 모두에서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19세기 중국을 압박해서 유라시아 대륙 맨 끝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차지를 했고요. 1979년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해서 이 부동항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또 했고요. 2022년에도 우크라이나 침공에 이런 이유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는 4개의 주요 함대가 있습니다. 이 무르만스크에 있는 북극 함대, 그 아래에 있는 발틱 함대. 이 발틱 함대는 겨울에 바다가 얼어서 기동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북극 발틱 함대에게 필요한 부동항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흑해 함대가 대서양으로 나가기 위한 항구를 활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해 함대를 위해서도
러시아는 흑해를 장악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극동항 함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동항을 찾아서 태평양 지역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만약 부동항을 얻지 못하면 사실상 내륙 국가에 가깝게 되고 지정학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아주 불리한 상황에 놓이기 때문에 이 부동항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숙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정도면 진짜 바다에 대한 집착 수준이에요. 모든 그 동서남북 할 거 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된 이유는 네. 러시아에게 아주 뼈아픈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뭐지? 예. 오. 1904년 러인 전쟁이 벌어졌을 때 네. 러일 전쟁에서 이 러시아의 발틱 함대가 일본 원정의 임무를 띠고 발트해를 출발했습니다. 아프리카 최남단의 희망봉, 그리고 인도양, 동중국해. 그래서 무려 220일 동안 약 29,000km의 해상을 이동한 끝에 대한해협 근처에 도착했지만 일본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여정에 따른 피로감으로 크게 패하고 말았죠. 야, 그래서 졌구나. 만약 이 배가 당시에 북극 항로를 이용했다면, 그래서 북극 항로를 이용해서 빠르게 전쟁터인 곳으로 왔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를 일입니다. 진짜 그렇겠네요. 아니 저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항상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했다고 해서 아니 일본이 그때 뭐 이렇게 대단히 힘이 세서 러시아를 이겼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오늘 처음 한 거예요 이게. 아 이렇게 멀리 항해를 하고 와서 러시아 함대가 격파됐다라는 걸 이제 한 거예요. 힘을 못 쓰고. 그러니까 러시아에게 이 북극해, 북극 지역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곳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 러시아는 이 글로벌 패권을 유지하고 또는 확장하기 위해서 북극 항로의 주도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그 강한 의지를 불태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러시아의 이런 기민한 움직임 속에서 우리도 뭐 좀 해볼지 않을까?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그 움직이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아까 중국에서 같이 폭격기 띄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예, 중국 맞습니다. 아니에요? 예. 지난해 3월 시진핑 국가 주석의 러시아 방문 당시에 북극 항로를 위한 공동 실무 기구를 창설하자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 뒤로 중국은 러시아와 함께 북극권 지역으로 영향력을 크게 확장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중국은 쉐룽호라고 하는 세빙선, 이것을 러시아와 함께 탐험하고 또 연구 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 새로운 세빙선도 꾸준히 건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배들을, 특수선들을 북극 항로에 투입해서 유럽과 러시아로 이 자신들의 화물을 운송하는 그런 작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죠. 이른바 자신들의 북극 실크로드라고 하는 정책을 계속 강화하고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아니 중국이 1대1로만 해서 아프리카까지 연결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그럼 지금 북극 쪽으로도 또 길을 뚫고 있는 건가요? 중국의 1대1로 정책은 남쪽으로는 아프리카까지, 북쪽으로는 북극까지 미치게 되는 셈인 것이죠. 제대로 전 세계를 다 이렇게 연결하려고 그러네. 야, 중국은 진짜 대단하다. 이 러시아가 중국이 손잡고 여러 가지의 노력을 함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습이 국제사회의 다른 주체들에게는 상당히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우선 이제 미국은 북극 이사회 회원국으로서 러시아와 중국의 이런 행보들을 위험하다라고 주장하면서 예를 들면 2017년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양 에너지 전략으로 북극 대륙붕 석유 시추 탐사를 승인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서 미국도 직접 뛰어들겠다라고 선언을 했고요. 당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 과정에서 엄청난 발언을 했습니다. 뭘까? 뭐라고 했습니까? 바로 덴마크령인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밝힌 겁니다. 통째로 사겠다. So the concept came up, and I said certainly I'd be strategically it's interesting, and we'd be interested. 그린란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이고요. 석유, 석탄, 히토류 등 많은 천연 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Grønland er ikke Danmarks, altså Grønland er grønlændernes. Og Kim Kielsen har jo sagt det meget klart, selvfølgelig bliver der ikke noget tale om noget som helst frasalg af Grønland.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사 거점으로서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유충지고 만약 이곳을 중국이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활용하거나 또 인프라 투자를 하게 된다면 네. 미국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협감을 느끼기 때문에 아예 미국은 그린란드를 통째로 사버리겠다라고 그런 반응을 한 것입니다. 아니 근데 이게 다른 영토를 사겠다라는 건 진짜 파격적인 아이디어인데 미국이 이렇게까지 위협적으로 느끼는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조그만 암초에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자신들의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모습을 여러 차례 봐왔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거북하게 생각하고 있고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북극에도 이러한 조그마한 바위섬들이 많이 있을 것인데 군사시설을 설치한다거나 해서 전략 거점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라는 가설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우려를 가지고 위성, 또 드론, 무인 선박 이런 과학기술을 활용해서 움직임을 꾸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지역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어떤 기득권 그리고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중국의 공격적인 접근 이런 것에 대해서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앞세워서 미국의 진출 정책을 좀 더 빠르게 하려고 자극하고 있는 것이죠. 2022년에 바이든 대통령은 기존 북극권 정책위원회 조정관직을 북극권 특사로 격상시켜서 러시아 견제에 나섰고요. 북극 10개년 전략도 발표해서 나토에 속한 북유럽 국가들과 방위협력 협정을 체결하겠다. 그래서 미국은 항행의 자유라고 이름 붙인 이러한 작전을 북극해로 확대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바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도 그린란드를 사겠다고 하고 바이든 대통령 역시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서 미국 전체적으로 앞으로도 더 북극에 집중을 할 것 같아요. 사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러시아는 전쟁을 하고 있고 미국과 중국은 뭐 무역 갈등을 넘어서 서로 적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또 북극계가 또 떠오르면은 그것도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섞였다면은 누가 보더라도 또 패권 경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떠오를 것 같거든요. 핫플이네. 맞습니다. 이 러시아가 중국과 전략적인 협력을 하고 또 미국이 기존에 나토를 기반으로 하는 서방 세계와의 협력을 강조하면서 북극이 새로운 지정학적 화약고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화약고가 대체 몇 개인지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배운 게 맞아요. 이렇게 강대국들이 화약고가 되는 건 시간 문제다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북극 이사회는 지금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요? 북극 이사회는 그저 북극 인근 국가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공통의 논제를 협의하는 말 그대로 정부 간 협의 무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을 내놓고 서로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들끼리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그런 창구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극 이사회라는 그런 무대는 합의와 조약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이고 무대인 것은 확실하지만 그 자체로서 강력한 조약 체제는 아니라는 점이 어떤 면에서 보면 이 틀이
깨질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만약에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독자적인 이른바 북극위원회 같은 새로운 이름의 예, 그들만의 북극 이사회를 만든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아니 북극 이사회가 그래도 버젓이 있는데 그렇게 갑자기 그냥 여기 우린 또 위원회요 이렇게 가능할 수도 있긴 한 것 같긴 한데요. 북극 이사회가 가지고 있는 이 한계는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미치는 엄청난 위험성, 영향력, 예, 이것이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북극 이제 항로가 이게 상업적으로 운항을 한다 이렇게 되면 완전히 국제 질서가 바뀌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이럴 때 무슨 역할을 해야 될지 뭔가 지도상에서는 굉장히 좋은 위치 같이 느껴졌거든요. 앞으로 보면 여러 이유에서 이 북극 항로는 더욱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조선 강국으로서 쇠빙선, 내빙선을 만드는 이 첨단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LNG 운송선, LNG 탱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배를 만들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정말 희귀한 나라죠. 저 근데 내빙선이 뭔가요? 내빙선은 쇠빙선은 뭐 얼음을 깨면서 가는 것이고요. 내빙선은 그 얼음의 충격을 스스로 감내하고 이겨낼 수 있는 특수 장치를 가진 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기하다. 그래서 최근 급성장 중인 북극 LNG 시장, 또 러시아가 추구하고 있는 북박 항로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 한국에게는 오히려 이 더 많은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북극 지역의 개발이라는 것은 결국은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파괴와 맞아 떨어지면서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적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 한국이 이 부분에서 무언가 할 수 있다. 유리한 조건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 환경에 관해서 우리가요? 환경? 우리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우리가 환경에 잘해준 게 없는데. 우리나라? 북극곰한테 뭘 잘해? 우리가 뭘 잘할 수 있죠? 뽀로로 수출? 자, 경제 개발, 자원 개발, 이것은 당연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앞으로 모든 산업과 경제 활동 과정에서 환경을 고려한 요즘 ESG 이런 단어들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높은 그리고 환경을 고려한 이러한 요소들을 잘 버무려서 만든 개념이 바로 청색 경제라고 부르는 그런 개념입니다. 청색 경제. 예. 청색이요? 청색 경제는 쉽게 말해서 푸른 빛깔을 가지고 있는 바다, 또 하늘, 이런 파란색의 그런 공간에서 새로운 경제적인 이익을 얻자. 그런데 북극 역시도 청색이라고 우리가 보고 이 북극 지역을 청색 지역, 그리고 이곳에서의 경제 활동은 친환경, 지속 가능성 이런 것들을 먼저 존중하고 경제 활동을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경제 개념입니다. 청색 경제.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는 북극의 다양한 경제 활동, 경제 개발 과정에서 우리가 청색 경제 개념을 적용해서 국제사회에 제안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청색 경제를요? 예를 들면 아이슬란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인 어업 국가예요.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박 건조 기술, 전기라든지 이런 친환경 연료,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 여선과 같은 이런 것을 만들어서 아이슬란드가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보는 경제 모델, 이런 것도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우리나라가 플랜트 산업 얼마나 강합니까? 그래서 북극 항로에서 상시
배를 운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항구라든지 여러 가지 인프라 시설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급 플랜트 기술을 여기에 적용을 해서 에코 플랜트 방식을 먼저 제안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과학,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벌써 세계 리더 국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따라가는 역할이 아니라 세상에 먼저 제안하고 또 시장을 선점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선구안을 가지고 또 앞으로 적용을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북극을 둘러싸고 굉장히 고조되고 있는 긴장을 평화적으로 좀 완화시키는 방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오랜 시간 동안 국제관계 전문가로서 이 문제를 연구해 오신 쌤께서는 좀 어떤 또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국제사회의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다양한 접근이 가능할 겁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건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억눌러 가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건 바람직하지 않고 힘도 없습니다. 예, 평화롭게 좋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그 합의에 의해서 서로가 약속을 지키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제사회는 이미 그러한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스발바르 조약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이름을 가진 북극해에 관한 조약인데요.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 그러니까 세계 1차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승전국들이 이 스발바르 섬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하게 됐고요. 그 협의의 결과로서 노르웨이가 이 스발바르 제도에 대한 영유권, 소유권을 갖는다. 다만 자원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정말 특이하고 새롭고 평화로운 활용 방법을 국제사회가 약속한 것이죠. 이 스발바르 조약은 조약을 통해서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 또 평화롭게 그곳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는 점에서 이 북극해의 평화로운 활용을 위한 국제사회의 합의 도출의 좋은 모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결국 이 북극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스발바르 조약 모델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은 갈등과 분쟁은 평화적으로 잠재울 수도 있고 다수 국제사회의 여러 주체들이 함께 논의하고 그것을 합의로 엮어내면 충분히 좋은 해답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선물해 줍니다. 그리고 그런 노력들이 한국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어요.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히 중립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고 선진국의 대열에 있으면서도 개발도상국의 입장을 잘 반영해주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북극의 평화와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많은 국제사회 구성원들이 신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미 남극활동법 그리고 극지활동진흥법이라고 하는 국내법을 제정해서 다른 나라들보다 비교적 빠르게 북극을 포함한 극지 문제에 있어서 국내 사회에서도 많은 역량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북극은 이 30년 전만 해도 가볼 수 없는 미지의 공간. 그렇지만 지금은 여러 국가들이 이해가 충돌하는 이 가장 차가우면서도 가장 뜨거운 지역으로 됐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극에 진출하고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높이고 선진국으로서의 역할을 자세히 하다 보면 진정한 협력 파트너로 국제사회에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북극은 우리에게 마지막 남겨진 어쩌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좋은 기회의 공간일 수도 있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강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